우리도 말할래요. 진행을 맡은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지금 뭐 패션이나 뭐 문화나 뭐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정치마저 너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언론 장악 관련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심층 분석도 해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귀한 시간을 좀 뺏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오랜만에 또 인사해 주시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 또 노무현 재단에 몸을 담으셨던 네. 그렇죠. 노무현재단 만들 때부터 네. 처음에 사무실도 없이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2014년까지 제가 일을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지금 그러고 센터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센터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죠. 지난해 저희가 여기서 민원연이 개관 전에 다목적으로 해서 첫 행사를 저희 민원연이 했어요. 네, 저희 회원님들하고 네, 다 와서 공연도 하고 토크도 하고 네, 했는데 너무 이제 이 건물이 시민들의 쓰임에 딱 맞고 크고 네, 편의성도 좋고 그래서 봉화에도 기념관이 새로 또 단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 또 거기에서는 저희 대통령님 기록을 보면서 또 안을 수가 없었던. 네. 그래서 저는 뭐 센터하고 봉화 갈 때마다 너무 좋고 또 한바탕 또 울고 매번 그럽니다. 또 오늘 뭐 언론 장악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어게인 이명박 얘기가 나와서 아마 해주실 말씀이 진짜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오늘 또 앞에 기자회견도 하고 오셨다고 하니 네. TBS 혁신한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에 하고 왔는데요. 왜 혁신하는 좋은 거 아니냐, 그걸 왜 규탄하냐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TBS 신임 경영진이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분들이 이제 다시 경영진으로 채워졌는데 지금 TBS가 잘 아시지만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지원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지금 정상적인 방송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추경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이제 중간에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73억을 배정한다. 그것도 서울시에 TBS가 요청한 걸 깎은 예산입니다.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 정례회가 12월부터 시작해서 7월 3일까지 열리는데 그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 혁신안이라는 게 지난 집행부는 공정하지 않았고 편파적이었고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시사 보도는 하지 않겠다. 데스크 기능이 갖춰질 때까지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오락 예능 정보 중심으로 인포메이션 네, 이런 말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청소년 마약 예방 프로그램 신설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TBS에서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할까요? 교통방송에서는 완전히 필요가 없는 방송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약이라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 가지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TBS 목을 조르니 구성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 TBS에서는 이제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서 네. 원하는 안을 내고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권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래서 이 선례는 너무나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과 공영방송 사례에 너무나 위험하고도 안 좋은 사례다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5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막 디테일하게 네네. 또 다른 뭐 언론 혹은 뭐 방송사 이런데 탄압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기자로서 또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다른 기자들 분위기도 좋고 혹은 이제 용감한 취재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때 느꼈던 것도 좋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언론의 특징이 좀 있어요. 언론을 대하는 특징이. 네. 그 중에 하나가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 반론을 요청을 하면은 반론을 잘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면은 이 기사는 가짜 뉴스다. 혹은 이제 이 기사는 사실관계 맞지 않다. 반론을 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대통령실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잘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전화를 받으면은 그간 모아놨던 걸 한 번에 다 물어봐야 된다. 네 번째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뭐 특징이자 뭐 어떤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언론의 적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건 그 언론인들이 이 지난 정부 때 지금처럼 행동을 했다면 뭐 소통한다더니 지금 불통한다 그러고 뭐 언론인들의 어떤 취재를 제대로 뭐 하지도 않는다면서 포털에 도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보면 또 막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MBC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 저번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건데 바이든 날리면 이제 보도를 했던 네. MBC가 가짜 보도를 했다,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뭐 보도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내용을 가짜 뉴스로 했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서 이 MBC를 이제 고발을 해서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그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더라 네. 얘기했는데 재판에서 그 MBC 측에서 그러면 날리면이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의 멘트나 그 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겠죠, 영원히.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럼 이제 일단 아까 김태형 기자님 언론의 적대적이다 네. 하고 이제 요 얘기도 아마 풀어갈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그렇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처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의 특징이나 네. 어떤 패턴이나 네. 그거를 딱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저희가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언론 정책을 아마 들어보신 게 없을 거예요. 네. 정책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정책의 실종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예견된 수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각종 공약을 내놓잖아요. 네. 언론 정책은 가장 뒤늦게 내놨고요. 그것도 종합 공약이 나올 때 2페이지 정도였고 아주 추상적이었어요. 아주 선언 수준이었는데 내놓은 게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게 공약입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 문제는 자율 규제로 해결하겠다. 네. 세 번째,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네 번째, 공영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강화하겠다가 없습니다. 공정성. 이거 누구라도 다 하죠. 네, 그렇죠. 이 정말 중학생, 초등학생도 아마 이 얘기는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것도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내놔서요. 그때 이미 저희 민원연에서도 정책 내놔라. 이게 무슨 정책이냐. 이러면 이거는 언론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고요. 뭐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들이 계속 네. 공약 가지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윤석열 후보에서는 더 이상 이게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탄압과 장악을 하겠구나. 이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했고 실제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1년은 미디어 정책은 실종됐고 언론 장악과 탄압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랑 MB 정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MB 정부 때 국정원에서 보고한 문건이 있어요. 거기 문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디로 향했냐?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향한 거죠. 그래서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특징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그 시청자들이나 뭐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지금 대다수의 언론 혹은 이제 뭐 보수 언론은 대표적으로 뭐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이제 수사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옹호하고 도와주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언론이 이제 편향적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요 상황을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그 언론에 대한 스탠스는 편향적, 편파적이다라고 이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편향적, 편파적 그 네. 언론관을 얘기했는데요. 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어떤 언론관을 가지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은 그냥 검사 언론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와 대통령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후보 시절에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인을 비방하거나 그렇죠. 또는 언론 노조가 민주당 정권 친위대라면서 비방을 하거나 또는 친여 매체론 또는 뭐 거짓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렇죠. 예,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뜯어 고쳐야 한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까? 언론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네. 그 다음에 그 말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 그렇죠. 네. 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또 말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 이거 저희 회사를 위한 말입니다. 네. 여기 있었네. 네, 그 뉴스버스 그 보도였죠. 예, 고발사주 보도였는데 MBC나 메이저 언론에 제보를 하지 인터넷 매체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세 중에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죠. 이거. 네, 영상 편지요?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 이른바 메이저 마이너 이런 이분법적 구조를 그쵸. 갖고 있죠.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기성 언론이나 상업 언론만 언론이 아니라 이름 미디어를 비롯해서 시민 참여형 그 미디어들도 많은데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는 전무하고요. 이렇게 마이너, 메이저 그리고 인터넷 언론은 언론이 아닌 듯 또는 전문 언론이나 중소 언론은 언론이 아닌 듯 네, 이렇게 취급하는 얘기들을 계속 했던 그래서 계속 이 편협하고 적대적인 언론관 그리고 언론에 대한 이해와 양식이 너무 부족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걱정이 언론계에서 정말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언론 정책, 미디어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네. 이게 그때 대선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국민 반 가르고 그냥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도 그냥 좌파로 몰고 그렇죠. 그래서 악마화하고 하겠구나. 라고 예전에 김태형 기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책임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몸살이게 만드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자기와 주변인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특히 이 언론이 이 뭐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그 언론 창구를 아예 그냥 틀어막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만들려는 게 지금 2023년에 말이 되나?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미디어 또는 언론 정책 또는 언론 간에서 이 언론을 소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가장 네.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는 건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기자들 만나서 소통하겠다. 뭐 기자들한테 막 당선되고 나서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뭐 그 쇼맨십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아니 저는 뭐 정말 그렇게 언론과 소탈하게 친근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새로 보여주겠구나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네. 하는 출근길 문답을 네.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61회 만에 네. 중단을 했잖아요. 언론의 역할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받아쓰기가 아니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불편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을 때 매우 거칠게 발언하고 또 대통령이 진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주요 정책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발언하는 것들이 논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버리고 지금까지도 재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소통을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사실상 중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태도는 그 이른바 지시와 복정의 리더십이라는 관행에 크게 그 길들여져 있는 검찰 문화 그게 그대로 배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언론이나 또는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되게 이렇게 경로를 표출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죠? 숨김없이. 네. 이거는 대통령은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네. 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예, 모든 동선 하나가 다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미치는 책임과 이 국정 그 책임자로서의 인식이 너무 아니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중단한 건데 아마도 이런 언론과의 소통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후에 다른 형태로 그런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게 있었냐? 지금 없죠. 네. 그렇죠. 예, 모든 게 일방적이죠. 막혀 있죠. 네, 경청도 안 하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완전히 불통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이전했던 이유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 때문에 이전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 못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선언을 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도어 스태핑도 사실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대통령의 뒤를 쫓아가면서 아니면 유력 정치인의 뒤를 쫓아가면서 뒤통수에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 도어 스태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해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가는 뭐 뒤따라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 도어 스태핑 때도 사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질문을 안 했다는 내용보다도 그 당시에 MBC 기자가 스레빠를 신고 갔다는 걸로 더 네. 보도가 많이. 슬리퍼. 예, 죄송합니다. 네, 스레빠 보도라고 해서 예, 아무튼 슬리퍼를 신고 갔다는 게 네. 예, 슬리퍼를 신고 갔다는 게 더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기주 기자였나 MBC?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에 사실 기사들을 지금 다시 찾아보면은 굉장히 코미디인 게 네. 이 이기주 기자가 슬리퍼를 뭐 대통령한테 던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그쵸. 그 슬리퍼를 신고 가서 질문을 했다는 건데 그렇지. 그 전에도 도어 스태핑 할 때 많은 기자들이 슬리퍼를 신고 가거나 샌들을 신고 가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MBC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들과의 소통도 없을 뿐더러 이 최근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의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이랑 같이 회의를 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이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하거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전문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중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이동관 씨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관 특보도 지금 너무 터진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자리는 지명을 하고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또 이게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지명하고 그렇죠.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을 처리했는데 이게 사실상 강제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후임을 지명하겠다라고 언론에 흘리고 네. 언론은 일제히 쓰고 네.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명한 바 없다라고. 네, 왜 또 그게 되냐면 그 거론되는 사람이 이동관 현 대통령실 특보예요. 네. 근데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 때 언론 탄압과 장악의 설계자, 배우, 뭐 기획자, 네. 실세. 예, 그래서 언론 장악 장본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론된다는 거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와서 윤석열 정권식 언론 장악을 하겠다라는 거로 다 예상이 되고 신호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자격과 자질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명박 때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의 장본인으로 대량의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특히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고 이렇게 했던 주범인 거예요. 네. 이런 사람 자격 없다. 첫 번째 이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 관심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의 아들, 네. 그러니까 자녀가 2011년에 하나고 재학 중에
학교폭력 사태의 가해자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가 4명이었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학폭 사태가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로 2015년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오릅니다. 그때 무마됐다. 네. 은폐, 축소됐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당시에 하나고의 그 교감, 그러니까 학폭위원장이었던 교감이 학폭위원회도 소집 안 하고 임의로 전학 조치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근데 또 그게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 당시에 홍보수석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실세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하나고의 재단이 하나금융지주인데 네. 당시에 하나금융지주 이사장인 김승유 씨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은 네. 대학의 고려대 동문이죠. 동문이죠. 그리고 최측근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전화를 이동관 특보가 했고 네. 받았고 이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쵸. 그래서 은폐 무마 의혹이 다시 이번에 올라오면서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제대로 응징이 안 되고 그쵸. 또 피해자는 더 많은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이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 자녀의 문제를 가진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당연히 없죠. 이게 지금 가장 또 뜨거운 논란인데요. 또 이동관 씨 언론관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또 많은 또 이분이 그 저열하고 편협하고 이런 언론관들을 그동안 계속 드러냈거든요. 네. 그 언론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언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네. 이런 분이 균형 감각을 갖춘 균형적 언론관을 가진 방송과 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전혀 자격 없다. 무자격자다. 그러니 후보로서도 거론할 수 없다. 후보로 거론하는 것 자체를 철회해라. 네.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지명될 거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나요? 뭐 지금 뭐 상식적인 사람으로는 오히려 앉힐 수 없다면서 뭐 이동관 씨를 밀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기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어떠한가도 궁금해요. 지금 현 사태를 보면서 너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의 반응이 나뉘긴 하겠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떠한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동관 그 특보의 아들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의혹이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그 과거에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방송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유시민 작가님이 네. 이제 조국 정경심 교수의 이 사건이 진행될 쯤에 그 동해양대학교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한 것이 존재 자체가 외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방금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승유 이사장 하나고 이사장한테 이제 이동관 특보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그 이동관 특보의 논리대로라면 사실 그 이동관 특보의 전화 자체가 외압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경중도 훨씬 차이가 큰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인데 이 학교 폭력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학교 폭력을 당했던 학생들이 친했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학교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한번 적어봐라, 기술해봐라라고 얘기가 됐던 건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벌어졌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한 학생이 자기는 이제 화해했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세 명의 학생이 더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목격했던 선생님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지명이 된다면 이거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상혁 위원장이 6월 14일에 네. 그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버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 윤석열 정권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1년간 계속 뭐 국무회의도 오지 말라 하고 그렇죠. 예, 면박 주고 계속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집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막 계속 연일 발언하고 대통령도 발언했잖아요. 같이 네.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감사원을 동원해서 그렇죠. 감사를 벌이고 그 감사도 하필이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네. 조작됐다. 네, 그리고 그 조작에 제가 소속된 민원연 출신의 방통위원장이 민원연 출신의 심사위원을 임명을 해서 네, TV조선을 퇴출시키라는 민원연의 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 관여한 거다. 이렇게 계속 수사를 하고 근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안 나오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려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첫 스텝이 꼬였죠.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시켜 놓고 네. 예, 재판을 통해서 여론전을 벌이고 윤석열 정권의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이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게 첫 제동이었죠. 그래서 한 달간 기각되고 난 다음에 보강 수사를 또 했어요. 해서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전에 방통위 직원 2명하고 심사위원장은 구속 기소를 한 상태였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건 재판을 1월에, 2월에 구속된 분들이 5월, 6월 때까지 재판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 불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장기간 내주지 않은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유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줄 수 없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언론 장악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어떤 이제 식으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냐면 보수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요. 네. 보수단체. 예, 보수단체가 네. 이제 고발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나 뭐 감사원 등에서 이제 수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이제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도 이 한상혁 위원장 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보수 언론 의혹제기가 있었고 시민단체 고발이 됐고 검찰 수사가 돼서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서 이 공소장을 몇몇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에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보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전 7시경은 한상혁 위원장이 그 이제 관용차를 타고 출근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 출근하던 시기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 뭐 비서 이런 사람들인데 네. 한상혁 위원장은 보통 이제 이 관용차 안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 내용을 보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경향신문과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인트로다. 한상혁이라는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미치겠나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이런 얘기를 넣고 마치 이제 조작한 것처럼 이제 보도는 됐지만 막상 공소장에는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실관계입니다. 그렇죠. 검찰은 점수를 조작했다 네. 하면서 거의 10개월간 수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원이 검찰에 이첩한 게 지난해 8월이에요. 네. 근데 그 수사가 지금도 사실은 중지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피의자들이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네. 네, 그렇게 오랜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이 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고 그 심사위원 일부와 공모했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게 수사 요지였거든요. 그게 공소할 때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 증거가 없는 건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이 조사받은 당사자들은.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기관만 3번 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상혁 위원장 또 자택하고 네. 또 다 차량 등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의 거의 4분의 1 되는 60명에서 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어떤 직원은 막 6번, 7번씩 풀려갔다는 거예요. 참고인인데. 그렇게 탈탈 턴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마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TBS도 제작 마비라 그러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이 마비됐어요. 와.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감사원과 검찰이 1년 내내 감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 목적 하나는 결국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시키려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되면서 그 한 달 만에 추가 수사해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불구속 기소장에조차 핵심 내용 혐의는 다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수사 발표 자료를 보고 아마 법조 기자들 다 알 거예요. 뭐야 이거 알맹이 하나도 없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특정 보수 언론들이 일면에 뽑은 미치겠네 제목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늘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고. 그 진짜로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보도가 되고 혹은 뭐 고발 들어갔다 하고 뭐 수사 들어간다 하고 어느 순간 압수수색 나오고 재판으로 갔다 하고 그 관련한 내용 아까 하나씩 뭔가 흘려주면 그럼 이제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 뭔가 문제는 있겠네. 딱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이런 디테일들에 연결이 안 되니까 뭐 관심도 사실 없어지고 그냥 아무튼 시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알고 계속 그 똑같은 방법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 시민들이 여기서 각성하고 예전과는 다른 구도가 생겨나서 약간씩 삐걱대는 것 같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감사원 얘기가 또 나왔다 보니까 네. 아까 뭐 KBS, MBC 말씀도 주셨고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많은 그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언론 장악 그리고 뭐 성관이 뭐 권익위 뭐 여러 기관들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언론 장악의 목적도 있지만 내년에 있는 총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그렇게 의혹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감사원이 10개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탈탈탈탈 털었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나옵니다,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KBS 뭐 이런 곳들이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네. 문제는 거의 1년 가까이 감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표적 감사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사원은 이제 그 KBS나 그리고 여러 그 기관들을 감사를 하고 나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이제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권익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거론이 되면서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이 원하는 아니면 그 대통령에 반하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사람들을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사위원들이 이거를 불문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감사위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타박을 한다거나 네. 화를 낸다거나 문을 박차고 나간다거나 네.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표적 감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감사를 했냐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나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뭐 이런 것들로 감사를 했는데 문제는 레고랜드나 네. 아니면 이제 이태원 참사를 이제 일으킨 문제가 있었던 그 용산구나 아니면 이제 강원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해서 어떤 잘못한 혹은 전임 정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만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점에서 표적 감사라는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무리하다가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좀 망신 많이 당하고 있던데. 네. 아무튼 심각하죠. 네, 지금 근데 이 감사원에 이제 감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검찰 정치, 감찰 정치, 예, 진짜 온갖 수사와 감사와 조사는 다 동원하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네. 정권인데요.
감사원 출신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앉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송 관련한 기구나 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와 또 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지금 대폭 확대하겠다. 그렇죠. 원래 이제 방통위에서는 네. 그 산하 이제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뭐 이제 영상이나 뭐 부적절한 내용들을 제재를 한다거나 혹은 방통위에서 내려가는 예산들을 잘 쓰고 있는지를 이제 심의하는 곳인데 앞으로 감사위원 출신이 그 방통위에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방심위에서 그간은 뭐 영상의 뭐 수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제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뉴스라던가 혹은 언론의 역할로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까지도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딱 그런 것만 콕콕 집어서 아까 MBC 얘기도 그랬고. 네. 근데 참 저도 놀랬던 게 이명박 정부 쪽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절을 네. 똑같이 그때도 MBC 뭐 PD 수첩 해가지고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뭐 좌편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MBC 지금 MB식 재현인데요. 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언론 장악이나 뭐 이런 탄압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안 쳐요. 그러니까 그때는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쪽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이동관이 있었죠. 파트너가. 네. 그때 이동관이 이제 지금 돌아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탄압 기술자의 귀환입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집을 잡거나 싸움을 걸죠. 네. 예, 예를 들면 MBC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네. 가지고 소송 걸고 예,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네.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 이제 총 동원을 하는 거죠. 온갖 권력기관들을. 그래서 언론을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론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거죠. 이사, 예, 사장, 그 다음에 보도와 방송 책임자 교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개편을 하죠. 친정권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이번에 아마도 그 수순이 재현되고 강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저기다 참조 안 하신다면서요. 그냥 본인의 판단으로 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강행하는 스타일이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다들 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 스타일로 봐서는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네,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서 누군가 얘기하고 보수 언론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일사천리로.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한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의결을 했어요. 이 정부가 또 시행령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야 될 것들을 교묘히 네. 피해 나가게 한 편법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예,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사실은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국회가 여소야대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시행령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사실 위원장은 공석이고요. 면직 처리 때문에.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또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최민희 전 의원을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표결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통위는 경력 중에 일부 사유를 부적절한지를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데 간단한 해석을 지금 몇 달째 답변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 구조인데 현재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 김효재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효재 씨가 그 부위원장으로 의결을 했어요. 3명이. 네. 근데 그 3명 중에 지금 김현 상임위원이라고 예전에 민주당에서 네. 추천한 분은 반대를 했죠. 반대하면서 퇴장을 했어요. 네. 퇴장했는데 국힘
네. 여당 추천한 두 사람이 둘이 의결을 해서 예, 부위원장 직무대행 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의결하고요. 이거는 이런 무법천지가 있을까요, 정말? 그 지점에서 저는 우리 그 민주 시민들께도 매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이제 정치권에 와서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고 느낀 게 약간 이런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이 믿고 응원하는 분이 이제 그런 데 가서 각각 자리에 가서 뭘 바꾸길 바라는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바뀌냐?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답답한 소식들 투성인데 근데 딱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무리 거기서 능력이 있고 의지가 엄청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요 현 구조 속에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론화를 계속 시켜서 안에 누가 뭘 방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최소한 눈치라도 보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냥 우리가 뭔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외면해버리면 결국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바꿀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중에 확장시켜봐야 된다. 결국엔 이거는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요 상황 속에서는 또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디테일에 관심 끊다 보면 뭐 했냐 이렇게 가면 누가 가더라도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 생각해서 이거는 결국엔 누군가 가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하면 이 기존의 이런 구조를 절대 깰 수가 없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계속 많은 시민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